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오늘 오전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와 새 정부 내각 구성 논의 등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이전 부지를 놓고 외교부 청사냐, 용산의 국방부 청사냐 고심 중인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저희 뉴스에서 좀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청와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녹취를 좀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전해드렸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공식 회동이 지금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이 지난번에 무산된 거를 신구 권력의 충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언론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대 포장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새로 또 정권을 인수받을 윤석열 당선인 측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간에 신구 권력이 교체하는 시점이고 게다가 이게 지금 정권이 유지되는 차원이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단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모들에게 발언을 좀 절제해라, 발언을 좀 자제해라 이런 지시는 굉장히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증폭됐던 것 같습니다. MB 전 대통령 사면 문제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문제 이런 게 자꾸 거론되면서 이게 마치 이 문제가 아니면은 두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한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계속 이 상태로 저런 발언도 나오지 않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주게 되면 국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다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남 자체가 성사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 두 사람이 만나서 두 분이 만나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차이가 나는 정책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떤 이슈 가지고 꼭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슈는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시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저러한 어떤 조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입장은 아직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입장 나오면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당선인 측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다시 내민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화답을 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만남이 이제 연기된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전에 뭐 의제 조율 과정이나 아니면 이 언론에 이게 수면 위로 좀 부상되는 바람에 논란이 돼서 만남을 좀 일시 연기한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인수인계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들어와야 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당연히 만나서 그런 것들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이걸 기회로 해서 더 활발하게 물밑 조율이나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하루빨리 시급하게 두 분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아까 박경미 대변인이 말한 내용 중에 청와대 직원들 중에 함구령을 내리고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면 논란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 그다음에 그 청사 이전 문제, 그
청와대 이전 문제 가지고 사실은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청와대 현직에 있는 분들이 언론에 어떤 의견을 내고 그게 기사화되면서 마치 지금 현재 권력인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이제 미래 권력인 윤석열 당선인 측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꼭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SNS에 올려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좀 가벼운 행동에 대한 저는 경고 조치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과 덧붙여서 또 당선인 측 정책 개인적 의견 밝히지 말라 문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격의 없이 대화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참모 그리고 주변의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분란을 키워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전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 주변이라든지 또 당선인 주변에 이른바 영향력 있게 의식되는 인사들의 발언이라는 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SNS가 됐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면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또 나요. 네. 해석을 낳고 또 평론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양쪽의 갈등이 자꾸 증폭된 양상을 보여요. 근데 그건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치가 언제부턴가 그런 양상이 굉장히 두드러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또 그 의견이 또 다른 논쟁을 낳고 그 논쟁이 다른 또 갈등을 낳고 이런 어떤 악순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런 SNS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내고 어떤 공적 영역에서 이슈화시키는 건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자꾸 이게 갈등 증폭에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예민할 때는요. 아주 예민한 발언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정말 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언 하나하나가 절제되고 정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최근에 여러 발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발언들을 좀 이제는 조금 호흡을 좀 가다듬고 우리 한국 정치에서 보면 너무 호흡이 빨라요. 즉각 반응하고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즉응적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자꾸 이제 갈등이 증폭되니까 통합이라는 거는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자제해 나가야지 통합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두 분의 어떤 만남이 일단 무산되고 연기됐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 하나의 그 시금석으로 삼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라서 먼저 좀 짚어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어떻게 화답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만 놓고 봐서는 그 어떻게 보면 현재 권력과 차기 권력, 새로운 권력 사이에 여러 이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청와대 이전 문제가 또 최근 그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제가 녹취가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청와대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이런 어떤 안보 자산들이 일단 그 대부분 무능화된다. 그다음에 국방부가 어딘가로 가서 지금과 같은 기능 수행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수천억이 예산됩니다. 수천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국가 대사가 됩니다. 이게 5년 내내 해도 될뚱말뚱인데 다음 달까지 비워놔라. 제가 보기에 이거 안보 비상사태라고요 지금.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싶긴 한데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풍수지리를 잘 모르지만은 이런데 대통령 집무실 같은 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왜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정말 뷰가 제가 태어나서 보는 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점령군들이 다 여기에 와가지고 진을 쳤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상징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는 윤석열 당선인 측과 그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반대 측의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해서 정권을 교체해달라는 민심을 받아 안아서 당선이 됐는데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시급한 문제, 좀 더 절박한 문제에 당선인이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모습을 물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영업자 문제라든지 남대문을 직접 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문제 같은 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인수위가 현판식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업무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이 언론의 지금 모든 관심이 청와대 이전으로 지금 쏠리고 있어서 마치 당선인이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오해를 사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이슈가 지나치게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가지 않고 국민들한테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5월 10일 출범식 할 때까지는 2달 안에 그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수위에서는 당연히 뭐 정책을 보고 정책을 선별하고 국정과제 선정하는 건 쉽게 할 수, 그건 뭐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나 물리적인 어떤 활동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청와대를 바꾸는 문제는 새롭게 그걸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짓거나 뭐 새로 그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 때문에 아마 지금 서두르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청와대를 버리고 그 구직을 버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결정은 아주 훌륭한 결정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과정에서 지금 광화문이냐 지금 용산이냐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용산으로 가는 건 저는 그렇게 청와대를 나온다고 하는 본래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는 저는 좀 반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광화문 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가시고 그 관저나 그다음에 청와대 지하벙커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의 문제도 저는 광화문이 훨씬 저는 근접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용산에 가는 건 아까 김종대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좀 또 부수적인 절차나 그 작업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또 괜히 어수선하게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과도하게 좀 불필요한 논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 들어가서 광화문에서 사실 진물을 보고 관저는 뭐 삼청동 총리관저가 또 걸어서 다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경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경호실에서 경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선인 입장에서 그 경호의 수준을 좀 낮추라고 하면 됩니다. 경호실에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100% 수용해서 경호실 뜻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교수님 말씀에서 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른바 속도 조절의 필요성 말씀하신 게 있고 또 외교부로 가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소통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국방부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교수님 주변에도 더러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선인께서도 지금 두 안을 놓고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제 현장을 지금 답사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을 좀 들어서 합리적 결정할 거라고 보는데 외교부나 광화문 청사로 갈 경우가 용산으로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은 순 경호와 보안 문제거든요. 근데 그 경호와 보안은 68년에 청와대 기습 사건이 있었던 1.2 사태를 떠올리고 경호 보완하는 건 제가 볼 때 과거 시대의 경호 저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의 경호의 수준과 경호의 어떤 그 매뉴얼의 어떤 그 문턱을 저는 좀 국민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지금 통이동 점심 드시면서 계속 시민들과 같이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결이 다른 목소리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임기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네.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광화문 쪽에 청사를 얻는 게 당연했는데 경호나 보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통령 당선인의 원래 이제 소신이고 공약이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다가 안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의미가 있다. 통합하고 소통하고 이런 공간의 문제도 그야말로 공간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자꾸 경호 문제, 보안 문제가 되면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현재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또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 문제가요. 경호 전문가들의 얘기는 뭐 다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이게 쟁점화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항상 그 정권 출범할 때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처음엔 작은 문제가 불씨가 됐다가 자꾸 쟁점화되고 커지기 시작해요. 그럼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2달 안에 반드시 이제 끝내겠다. 절대 청와대에서 직무부는 일을 없겠다. 그만큼 이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건데 그렇게 쫓길 과연 있는가? 국방부라는 곳은 또 국방부와 합참이 또 분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이제 청사를 정하게 되면 그럼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과 달라서 이게 군사에 관련된 문제고 안보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수천억이 들어가는지 뭐 1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고 돈이 어차피 들어가겠죠. 어차피 광화문 청사로 와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외교부 청사가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너무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5월 10일 날 첫 직무를 꼭 뭐 외교부 청사가 됐건 국방부 청사가 됐건 거기서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보다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너무 서두르게 되다 보면 뭔가 자꾸만 생각지 않던 부작용이 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이라든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다 의도가 좋았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의도와 선의만 가지고 올 수가 없거든요. 저도 뭐 광화문이나 어쨌든 청와대에서 나오는 건 뭐 100% 찬성인데 그냥 이렇게 많은 논란을 야기하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처럼 비친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신중하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쟁점화되는 측면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관련된 그래픽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그 비용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방부로 만약에 청사가 이전됐을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일단 1조 원 이상 소요될 것이다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뭐 행안부에서는 이것보다는 좀 비용은 작게 좀 추산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비용 문제, 안보 문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논리로 지금 근거로 삼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게 제왕적 그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겠다, 소통을 강조한다는 측면 그리고 여러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국방부 청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용산공원이나 이걸 연계를 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 문제는 좀 부차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동안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지금 뭐 70년 넘게 진행돼 왔는데 이걸 진짜 드디어 이제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그걸 버리고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용은 뭐 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비용이 과도하게 들거나 국민들이 그 수용하기 힘들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재고를 해야 됩니다만 당연히 저는 그래서 그런 큰 지금 역사적인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드는 건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뭐 1조 원 이상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로 가느냐 그 광화문으로 가느냐는 비용 문제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의 그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했던 청와대를 시민한테 돌려주고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지와 취지에 부합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제가 국방부를 왜 반대하냐면 국방부로 갈 때는 관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한남동에 있는 또 공간을 한다는데 그러면 사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강남북을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또 일각에서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국방부 청사에 관제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축을 한다는 거. 이건 정말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 가면 총리 공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새로 짓는다는 비용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국방부보다는 광화문이 훨씬 더 용이하다. 그리고 그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청와대 안에 지하 벙커라는 것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나름대로 훌륭한 시설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사실은 저는 광화문 시대를 열면 광화문에서 청와대 NSC까지는 사실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또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만 뭐 오찬 정치란 말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소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이 됐건 어디로 가는 건 100% 찬성인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러 문제가 의도치 않은 문제가 제기된다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청와대가 아니라 국방부가 됐건 외교부 청사가 됐건요. 만약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 의지와 어떤 물리적인 공간 이런 환경이 같이 맞물려야지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는 게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왕적 대통령으로 건부가 건부의 상징처럼 되어왔던 게 청와대고 그 공간적인 어떤 물리적 문제도 있으니까 그걸 같이 깨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본래의 취지를 놓치지 말아라. 어쨌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국민과 소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초심, 소통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계속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국민과의 소통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참모진들과 격의 없이 업무를 논하고 소통하고 이런 측면을 또 강조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게 백악관식의 그런 형식이던데 현재 청와대와는 구조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 국민들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안에 청와대 안에 대통령만 덩그러니 혼자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과도 사실은 거리가 있어서 구중 끌고 갔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의 웨스팅을 많이 이제 그 벤치마킹 하는데 백악관 스타일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점은 뭐냐면 같은 층에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같이 항상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문 열고 들어가서 보고하고 쉽게 문 열고 찾아가서 대통령이 물어볼 수 있는 구조가 소통의 공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는 본관 집무실까지
이 여민관에서 비서동에서 가려면 사실 차 타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구죽불고 갔던 이른바 예전에 그 조선시대로 치면 대전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좀 분명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 들어와서 그 청와대 집무실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여민관에 와서 대통령이 집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여민관 한 층을 다 독자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죠. 웨스트윙의 그 취지는 같은 층에 대통령 방, 오발 오피스가 있으면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부자진 방이 있고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대변인 방이 있고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수석 비서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게 의사소통의 공간 속에서 같이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앞선 현재 청와대 구조를 말씀해 주셔서 이 연장선인 것 같아요.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게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구조 그림을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 본관과 비서동 사이에 거리가 있는 현재 청와대 구조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제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구조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현재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서진들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민관이로 지금 말씀처럼 네. 항상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의 접근이 일단 의식적으로 힘들면은 그게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바로 옆방에 있어도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 옆에 연구실에도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 교수들끼리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공간적으로는 현재 구도와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여민관으로 옮겼다는 건데 같이 어쨌든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참모가 대통령께 보고하는 게 엄청난 의식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례화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고치면서 하는 것과 이제 국민들과 같이 들어가는 거 같이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 같은 거 그게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당장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 문제, 비용 문제가 거론되고 경험 문제, 보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예민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얘기가 반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본래 취지와 완전히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그러면 야당과 소통하고 여당과 소통하고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뭐 지금 현재까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어디에 집무실을 세울지는 확정된 게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다만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이 발언이 오늘 오전에 가장 나온 최신 발언이라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직무 형태는 저희가 뭐 백악관 관련 사진 보면 네. 대통령이 소파에 앉아 있고 그 바로 옆 소파에 참모진들이 그렇죠. 앉아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사진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걸 원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본관 집무실을 거의 사용 안 하고 여민 일관에 와 있다고 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 3층인지 2층인지를 통째로 쓰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비서들이나 수석 비서관들이 올라가서 보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백악관에 진짜 그 벤치마킹 하려면 같은 층에 같은 공간에 항상 문이 열려 있는 상황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는 게 필요하고 저는 그런 그 열린 어떤 참모들과의 대화 이걸 가능케 하는 걸로 아마 이제 새로운 집무실을 아마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수위원들이 뭐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들을 둘러본다고 하니까요.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두 발언을 듣고 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 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오전 발언을 전해드렸는데 교수님, 일단 인수위원회라는 게 새 정부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큰 그 조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면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인수위원회 구성 현황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준비되는 띄워주시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이제 뭐 서운함이라는 얘기들을 하던데 서울 또는 서울대
그리고 이제 50대 그 남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성이 4명, 인수위만 얘기한다. 인수위원만 얘기한다면 남성이 20명, 여성이 4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인수위원으로 이제 임명된 분들이 이명박 정부 때의 인사들이 제법 눈에 띄어요. 네. 저기 뭐 보시다시피 저런 이제 그래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 또 20대, 30대 청년층이 안 보인다라는 거. 또 부동산 전문가나 이런 분이 안 보인다는 건데 지금 인수위원만 구성된 거고 전문위원이라든지 또 그 실무적으로 돕는 분들이 또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인수위원회가 총 한 200명 안팎 뭐 그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과거에도 보면 180에서 200명 사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이제 그런 지적이 이제 불가피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뭐 고소형이다, 뭐 성시경이다 이런 말도 있었어. 인수위 때마다 있었는데 일단 여성들이 눈에 안 띈다는 건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판단이 좀 이를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있던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는 이게 과거의 재탕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무조건 현재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일단 인수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네. 그걸 좀 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기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여성이라든지 특정 학교나 이런 데 너무 치우치면 여성이 너무 배려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원래 인사라는 게 물론 능력이 중요하고 현재 성과가 중요합니다만 역시 인사에는 또 안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총평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과는 하나하나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교수님이 북한 관련 전문가시니까 외교 안보 관련된 그 인수위원회 그래픽이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한번 준비되는 띄워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주요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그 중용됐던 인물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인물이 구성됐다는 것,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의 업무는 그 정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정과제를 추려서 네. 국정과제를 그 배치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을 때 국정과제를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수위원들이 각 분과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부처의 보고를 받고 현안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분과에서 지금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지금 인수위 구성 자체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그동안의 후보로서 그리고 그 경선 캠프 과정에서부터 사실상 조언을 했던 그 그룹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편안하게 당선인과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들에 관련된 작업들 실무적으로 해왔던 분들이어서 저는 무난하게 선정이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MB의 재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을 때는 이른바 이제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비핵 개방 3천이라는 대북 정책의 큰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렇지만 비핵화의 진정성과 실천적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북한에 대한 지원들을 크게 하겠다라는 또 통 큰 그 방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것을 회귀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당연히 김성한 위원이나 김태호 기획관 같은 경우는 그 당시가 벌써 한 15년 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된 현실에 맞춰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 그러니까 튼튼한 국방과 당당한 외교 그리고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큰 방향 속에서 밑그림을 그려낼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비핵 개방 3천 또 그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한 뒤에 개방을 하면 국민소득 $3,000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 네. 이게 지금 이른바 MB 정부의 핵심적인 대북 정책인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거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당선인 측에서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되 도발하지 않고 뭔가 비핵화의 노력을 선제적으로 보인다면 경제적 지원은 또 과감히 하겠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런 게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핵 개방 3천과 큰 차이는 또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본래 그 정부나 후보 때 대북 정책 공약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이제 이른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북한과는 교류 협력과 화해를 하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는 튼튼히 하고 북한의 도발은 막는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이건 진보 보수 지정을 떠나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국정과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큰 원칙은 이미 공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그리고 원칙 있는 대북 정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 협력과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뭐 언제든지 그 문이 열려 있고 조건이 많은다면 오히려 보수 정부에서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어서 교수님과는 경제분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좀 관련된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일단 경제분과 부문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24명 중에서 8분이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했다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 2분과에 집중돼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주로 교수와 이제 기업 출신 교수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각 분야에서 실적을 많이 쌓고 굉장히 그 유명한 분들이라고 이제 인수위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어쨌든 뭐 각 분야에서 이건 뭐 정치적 인사들은 아니니까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당선인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그 실력을 인정받았던 분들 같고 아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인수위부터 공동정부까지 같이 이제 의논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정치 분야나 이런 행정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에게 한번 성과를 기대해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저희가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이번 인수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면서 좀 아쉽다고 하는 그 분들의 얘기를 보면 부동산과 교육 전문가가 안 보인다. 이 부분 부동산과 교육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 아쉽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인수위원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경제 1분과 2분과가 있잖아요. 그 네. 밑에 전문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실무진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권이나 부동산 문제나 민생 문제를 도외시하는 건 그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네. 보완이 되리라고 보고 단지 인수위원들이 그런 분이 안 계신 없다는 건데 그건 이제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인수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큰 대강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든지 세금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전문위원이나 실무진으로 이제 짜여지느냐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김은혜 대변인의 그 발언이 나갔는데 최우선 과제, 부동산 문제나 교육 문제 최우선 과제라는 거 잘 알고 있고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물론 성향은 좀 다른 당이긴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가 사실 대통령 탄핵 위에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힘겨운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런데 그 5년 내내 보면은 그 당 안에서는 뭐 새로 하겠다, 혁신하겠다 합니다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계속 그게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전연패를 했고 이번에 정말 겨우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어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이렇게 내용 과정을 보면 아 민주당도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왜냐하면 윤호중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한 그 지도부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한 분이었고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아무런 그 어떤 경각심 없이 무사안일하게 비대위 체제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요구되는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당 내부의 대대적인 혁신 이런 것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도 민주당 내부의 속사정을 좀 제 생각에서 좀 들여다보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의 이 뜨거운 회초리, 따가운 회초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는 최소한 한다고 보는데 하나는 586 기득권 구조는 완전히 혁파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송영길 대표부터 시작해서 586이 직을 내려놓고 이선 후퇴하겠다는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586의 역사적 사명은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조국 사태 이후에 저는 586의 기득권 구조가 해체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조국을 옹호했던 그러니까 조국 사수대라든지 조국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전면에 들어오는 건 저는 그건 분명히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는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국이라고 외치면서 조국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또 민주당 안에서 발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걸 기점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거취 논란이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계속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논리적으로 볼 때, 형식 논리로 볼 때 선거에 대단한 책임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던 분 아니에요. 그 선대위의 핵심 멤버였고 원내대표였고 그런데 이분이 다시 총대를 맨다? 아무리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오전에 칼럼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어떤 인터넷 매체에다가 그 제목이 민주당의 정fun을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0.73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네. 0.73%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사실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발언들이 그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이건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닌 거예요. 제3자가 평가하거나 이럴 때 하는 얘기인 건데 0.73이라는 매직에 너무 사로잡히면은 쇄신이 될 수가 없죠. 어차피 이 어려운 정권 교체라는 그 어려운 선거 프레임 하에서 이렇게 잘 싸웠다. 0.1% 차이도 안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요. 혁신될 수가 없어요. 그럼 조국 사태가 다시 또 그쪽을 옹호했던 사람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돼가지고는 어쨌든 선거라는 건요. 단 0.01%라도 이긴 쪽이 이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롭게 다른 걸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지 0.73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우리는 뭐 크게 진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요. 그거 어떻게 쇄신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 후보에 대한 소환도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시간을 둬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좀 호흡을 가다듬어라. 호흡을 좀 길게 가져라는 얘기가 당장 이제 진 후보를 당장 소환한다? 김두관 의원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게 과연 민주당한테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일단 스스로가 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선거라는 게 뭐 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 상황에서 지휘봉을 또 잡는 거는 저는 글쎄 그 중도층의 그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민심에 그런 걸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런 연장선인 것 같은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탄핵 전국에 치러진 그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큰 표차로, 큰 격차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지금 이번 불과 5년 뒤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0.0%대 이런 그 초박빙 승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졌지만 잘 싸웠다로 볼 게 아니라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표만큼 어떻게 보면 민심을 잃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인식에서 출발해야 돼요. 네. 일단 0.73%라도 국민은 우리 집단지성이라는 선거라는 그 메커니즘은 국민의힘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 쇄신을 해 나가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0.74% 이렇게 정권 교체라는 어려운 프레임하에서 이렇게 거의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만약에 있다면은 좀 그건 올바른 인식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 또 여쭤보면 또 따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그 민주당 내에서 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성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입의 이제 비대위원이죠. 비대위원이 쓴소리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뭐 집단적으로 모여서 뭐 사퇴 이야기까지 거론하고 있는 걸 보는데 저는 뭐 자꾸 우리 국민의힘 이야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대통령 탄핵당하고도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말 그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 없이 내부의 권력투쟁만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박, 비박, 뭐 친이, 친박 이렇게 싸웠던 내용들 자기의 각자 대생의 이해관계만 챙겼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선 지구도 지방선거 지구도 총선 지구를 했던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최입의 의원 같은 사람이 그런 쓴소리를 하라고 비대위원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최입의 의원의 좀 올바른 쓴소리를 자기가 청와대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뭐 주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비판을 했기 때문에 못 참겠다라고 집단 행동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민주당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입의 의원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대통령이 필요할 때 대통령을 찾고 필요 없으면 또 혼낸다 뭐 이렇게 비판하셨던데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최입의 의원은 그전에 대통령을 필요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민주당에 이번에 들어온 분이에요. 민주당 처음 들어온 분입니다. 그전에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랑 같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마치 뭐 대통령이 필요하면 자꾸 대통령이 필요 없으니까 내팽개 친다. 이런 식의 비판 자체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틀린 이야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또 민주당만 이렇게 비판한 것 같아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겼지만 초박빙 승부로 이긴 겁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대선 전국 과정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권 교체 여론을 온전히 다 흡수하지 못해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이건 역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할 측면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민주당도 0.73% 표차밖에 안 났지만 졌다고 봐야 된다. 심판을 받았다고 봐야 된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0.73표 차이로밖에 못 이겼어요. 사실 정권 교체 여론은 계속 50% 이상이었거든요. 거의 다 모든 여론은. 근데 거의 박빙으로 갔잖아요. 원래 예상들은 좀 국민의힘이 좀 약간 표차가 나면서 이길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줬다는 거는 민주당이 잘못돼서 국민의힘이 이긴 거예요.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 참패했을 때도 민주당이 잘해서 그냥 미래통합당이 탄핵 이런 거 반성하지 않아서 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내로남불이라든지 조국 사태 이런 것들에서 보인 민심과의 이반, 이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었다라고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다 갖는다라는 인식은 민주당이 표차가 적으니까 괜찮다라는 인식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6월 1일이잖아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걸 이번에 알았잖아요. 우리 항상 민심을 예측하지 못해 0.73%의 차이가 나지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물론 후광 효과 때문에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알 수 없어요. 이것도 두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고 특히 인수위 과정 속에서 2달이 긴 기간이에요. 여러 가지 아까 청와대 뭐 이전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과도하게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되고 이러면요 다시 민심 이반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이걸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지적의 목소리를 여야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은 박상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늘 출범하는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수십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는 만큼 대출 만기 연장 문제 등에 대해 안철수 위원장이 조만간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서울대 출신, 평균 연령 57.6세, 전체의 88%가 남성인 이른바 서호남 인수위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인수위 구성의 다양성이 없어 안타깝다며 특정 연령대와 특정 학벌, 특정 지역 출신만 고집하는 인선은 오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에게 청와대를 개방해 산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조경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가장 좋은 곳일수록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이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이렇게는 아니라며 어떤 연유로 지금의 청와대를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에 대책과 의견 수렴도 없이 심지어 예산 편성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비비는 쌈짓돈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임 정부의 인사권 행사는 새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무사는 신구 권력 충돌이 아닌 인수인계 과정의 진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후 2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모레인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고용진 대변인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원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일 잘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를 중점적으로 다뤄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빠른 시일에 만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청와대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에겐 당선인 측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잠시 뒤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 좁혀진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최종 이전 부지는 주말 이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특정 연령대와 학벌, 지역 출신만 고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서울대 출신, 평균 연령 57.6세, 전체의 88%가 남성인 이른바 서호남 인수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2주 동안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완화되고 11시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 거리두기 전면 해제는 위험하다며 정점 뒤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갈에 내일까지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서울에도 1cm의 눈이 오겠고 다음 주 초반까지 예년보다 쌀쌀한 꽃샘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대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40만 7,017명으로 전날보다 2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40만 6,978명으로 수도권 54.4%, 비수도권이 45.6%로 집계됐습니다. 계속된 확산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환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01명이 신고돼 누적 기준 11,782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0명 줄어서 현재 1,049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재택치료자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201만 8,366명으로 전날보다 9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9만 4,167명입니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 대응 체계의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인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라도 집에서 전화로 원격 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의사 확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늘면서 지난달 호텔, 펜션 예약 취소 관련 소비자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달보다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부문은 호텔, 펜션 등으로 13.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로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국내에 있던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 다음 달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올해 두세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 연준이 올해 남은 6번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현재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0.75 내지 1.0%포인트 한국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더 인상하지 않으면 연말엔 0.50 내지 0.75%포인트 미국 우위로 역전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합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통상 금리가 한미 금리 역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바는 많이 있죠. 학계에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다만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경기 부진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융권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뉴욕 증시가 안정세를 보이는데 안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이번 달에 만료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다음 달 14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 때까지 현실적으로 후임 총재가 취임하기 어려운 탓에 수장 공백 사태 속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국제유가가 러시아발 공급 부족 우려로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7달러 94센트, 8.4% 오른 102달러 98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8달러 62센트, 8.8% 오른 106달러 64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재래식 병력과 무기가 소진되면 서방에 대해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국방부 국방정보국이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방정보국 스콧 베리어 중장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경제 제재 등으로 전력이 약화하면 국내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핵 억제력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째인 지난달 27일 서방이 러시아에 우호적이지 않은 조처를 하고 있다며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러시아군 또한 7,0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추산이 나왔습니다. 양측의 발표와 위성사진, 영상 등을 분석해서 보수적으로 추산한 전사자 규모인데 러시아군의 사기 또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 탱크 한 대가 공격을 받는 화면입니다. 몇 차례 공격 끝에 탱크에서 화염과 함께 하얀 연기가 솟구치고 러시아 병사 한 명이 가까스로 빠져나와 도망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개전 후 20일 동안 7,0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보수적인 추산을 인용한 것으로 양측의 발표와 위성사진과 영상, 파괴된 탱크 등의 숫자 등을 분석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지난 20여 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사한 미군보다 더 많은 전사자가 나온 셈입니다. 러시아 장군의 전사도 이어져 우크라이나는 전날 4번째 러시아 장군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또한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10% 정도인 14,000명에서 2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러시아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져 병사들이 차량을 세워놓고 숲속으로 도망치는 사례도 있다고 미 정보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이 폭격과 포격에 치중하고 지상군의 진격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Загальна ситуація за минулу добу є такою, що вона суттєвих змін за минулу добу, наголошую, не зазнала. Ситуація в передмістях Києва, зокрема в Гостомельському, Бучанському, Ірпін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також поки що залишається. 러시아군이 예상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자 최근 러시아 연방보안국 해외정보 책임자와 부책임자가 가택 연금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엉터리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신문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법무부가 학대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구출하는 대신 우선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아동학대 행위자 분리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연구 용역 기간은 넉 달로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례를 연구하게 됩니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가운데 감호 위탁의 운영과 현황도 살필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서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35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종업원 등 1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부터 경기 고양시 일대에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빌린 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과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가 하면 2명의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이들이 단속되면 벌금과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장애인 단체와의 여론전을 기획한 대응 문건을 YTN이 입수해 보도해드렸습니다. 공사 측이 장애인 단체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해서 시민들과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까지도 갈라치기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문건.
장애인 단체와 시민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뿐만 아니라 언론 사이에 갈라치기까지 시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특정 언론과 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공사 측은 그동안 지하철 시위가 일반인들의 장애인 혐오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변질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운을 뗍니다. 이어 시위의 불법성, 시민들 항의 민원에 대한 고충, 그리고 장애인 단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 등이 줄줄이 나열돼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문건에는 또 다른 스피커를 찾고 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공사 측의 입장을 잘 대변해줄 언론사를 골라 적극 홍보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여론을 저렇게 유착의 관계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저 태도는 공격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고 지금 시대에 너무나 맞지 않는 언론관 또는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의 불리한 언론사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습니다. 진보의 가치를 높이 사는 매체일수록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 움직이고 원칙과 절차가 유명무실해진다면서 특정 언론사 기사를 캡처해 불평합니다. 특히 장애인 전문 언론에 대해서는 소수의 당 기관지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비마이너를 기관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서울교통공사야말로 이 언론들을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구미에 맞게 보도해줄 수 있는 기관지로서 갖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문건은 A직원이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언론에 대해 평가한 대목은 모두 본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이 우리 내부에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왜 그 부분을 대응을 이렇게 못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생각들이 좀 과도하게 담긴 부분이. 장애인 단체와 시민 사이 갈등을 부추긴 데 이어 언론사들까지 갈라치기를 시도한 서울교통공사의 행태는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상식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59억 원 규모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채 구속된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모아저축은행 직원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일하면서 기업 대출금 58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어젯밤 11시 50분쯤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B씨의 직장 상사는 B씨가 무단 결근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을 찾아갔다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린 4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룡경찰서는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방화미수와 특수협박,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 방 안에 불을 지르고 화재 경보를 듣고 찾아온 관리소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프로 탁구 리그가 열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2부격인 내셔널 리그가 특히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볼 수 없는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승부와 함께 지역 서포터들의 응원도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봉국 기자가 소개합니다. 입단 20년 차 수원시청 문현정의 정통 펜홀더 플레이입니다. 바로 찹스핀 코스 깊숙하게 찔러버립니다. 대세 쉐이크핸드에 밀려 거의 사라진 8, 90년대 스타일. 하지만 특유의 까다로운 서비스와 현란한 백핸드 쇼트, 변칙 공격을 앞세워 내셔널리그 다승 최상위권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맡아도 어색하지 않을 베테랑이지만 꾸준한 자기 관리로 최고령 현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페널 때는 하체죠. 하체 위주로 웨이트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볼 칠 때도 항상 다리를 좀 많이 낮추고 많이 움직이는 연습을 많이. 전매 특허, 백핸드 이면 타법을 갖춘 중국식 펜홀더도 볼거리.
금천구청 박신혜는 이른바 치키타 기술은 물론 묵직한 포핸드 한 방으로 팀 승리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단식에서는 내셔널리그 최강 문현정을 4년 만에 격파했고 복식에서도 팀의 복덩입니다. 부담 없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면서 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팀 내 분위기 또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남자분은 서울시청의 유튜버 선수 이승준의 공수 전환 묘기가 돋보입니다. 다시 짧게 이번엔 역습 성공 이승준. 모두 지자체 팀으로 지역 서포터들의 열띤 응원을 받는 내셔널리그. 전력 평준화로 팽팽한 경기 못지않게 일부 리그에서는 드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탁구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메이저리거 출신 맞대결에서 키움의 푸이그가 SSG의 노바를 상대로 타점을 뽑아냈습니다. 판전승을 거뒀습니다. KT의 새 외국인 라모스는 연일 괴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태원 밤거리에서 양복 차림으로 신나게 몸을 흔드는 이 선수, 메이저리그를 주름잡던 키움의 푸이그입니다. 서울 생활에 빠르게 적응한 야생마는 주자 1-3루 승부처에서 시속 147km 빠른 공을 정확하게 받아쳤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90승을 거둔 거물급 우완 노바를 상대로 시범 경기 첫 번째 타점을 신고한 겁니다. 몸쪽으로 지금 노바 선수가 승부를 했는데 지금 그 공을 놓치지 않고 지금 빠른 스윙이 나왔어요. 워낙 경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점점 이 본인의 타격을 만들어 나갈 걸로 보여져요. 한 점을 내주며 패전 멍해를 썼지만 노바는 직전 3회까지 타자 9명을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는 퍼펙트 피칭으로 새 시즌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4이닝을 공 47개로 노련하게 막아내며 삼진을 5개 곁들였습니다. KT 새 외국인 라모스는 괴력 그 자체입니다. 맞는 순간 소리부터 딱 홈런인데 건물이 없었다면 장외의 아치가 확실한 큰 타구였습니다. 직전 두산전 만루 홈런에 이어 연속 축포를 쏘면서 라모스는 처음 실전에 나선 박병호와 함께 디펜딩 챔피언 KT의 중심으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NC 오영수가 굴절된 공에 얼굴을 맞고 쓰러집니다. 다시 봐도 아찔한 장면. 시범 경기는 연습일 뿐 실전까지 몸 관리가 필수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해까지 중국의 대형 IT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나섰던 중국의 반독점 감독 당국이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단속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의 반독점 감독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성명을 통해 올해 업무 방향을 안정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감독을 함으로써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시장감독총국은 특히 경제 안정을 주요 방침으로 정한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에 따라 올해는 경제 발전을 제1의 임무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피아니스트 이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에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콩쿠르 최종 결선에 진출해서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 바르샤바 쇼팽 콩쿠르 무대에 출전해서 파이널까지 가게 되는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정말 꿈만 갖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순위에는 들지 못했잖아요. 저는 항상 뭐든지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이 좋건 나쁘건 간에 항상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항상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은 물론 약간 있었지만 결선까지 제가 준비한 모든 곡을 그렇게 연주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저의 자신을 항상 무대에서 믿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무대를
준비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약간 시험의 성적 이런 것들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요리도 굉장히 못하고 라면 하나 더 끓이는 것도 저에게는 약간 어렵더라고요. 목관, 관악 이런 악기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네, 제가 아직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못하는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취미가 체스랑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좀 만들기도 하신 건가요? 2013년에는 GitHub라고 이제 채팅 프로그램인 팽챗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거기다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러시아의 은행에서 네. 그 소스 코드를 보시게 되셨고 함께 일하자. 그다음에 월급은 어떻게 이렇게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저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피아니스트로 저는 현재는 음악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리면서 정중히 거절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2월 24일에 귀국을 하셨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착잡했을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우크라이나에 현재 있고요. 다행히 모든 친구들은 현재는 무사한데요. 얼마 전에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예전에 연주했던 홀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종식돼서 평화가 꼭 찾아오기를 고대합니다. 네. 또 최근 내한 공연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으로부터 1:1 비공개 레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쇼팽 곡의 그런 해석과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지지해 주셨고 정말 와닿는 그런 해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이혁 씨의 최종 꿈은 뭔가요? 저의 최종 꿈은 음악가이자 저는 지휘자도 꼭 나중에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음악을 끌고 가는 이제 수장으로서 굉장히 저에게는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휘자가 되는 것이 나중에 또 저의 최종 꿈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지휘자가 된 이혁 씨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듣고 싶은 수식어가 있으십니까? 연주자로서 제가 그 작곡가분들의 그 의도를 청중분들께 잘 전달해드리는 그런 대변인 같은 존재, 그런 음악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YTN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르샤바 콩쿨, 쇼팽 콩쿨 당시에 새벽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을 안 주무셔가며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신 많은 청중분들의 그 열정에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연주이지만 한 연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성실히 준비하고 임하고자 하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이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재 내륙 지역은 대체로 흐리기만 할 뿐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나 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에는 32.3cm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들 산간 지역으로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폭설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울 등 내륙에도 내일 봄을 시샘하는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끄럼 사고 등 비나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충청 이남 지방부터 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고 주말인 내일은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10에서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내륙과 경기 남부, 충북 북부도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며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동해안에 최고 50mm, 그 밖의 전국에는 5에서 30mm가 내린 뒤 늦은 오후부터 그칠 전망입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해안가에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남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낮 동안 흐린 가운데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 11도, 대구는 9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 낮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휴일부터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곳곳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